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한서연이 입은 짙은 바다색 실크 드레스는 마치 갑옷 같았다. 집안의 정막과는 전혀 다른 빛과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위태로웠다.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아트센터의 출판 기념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저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떠들어대는 지적인 허영심, 새로 인쇄된 책의 잉크 냄새와 쌉쌀한 와인 향이 뒤섞여 공기를 채웠다. 서연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저 관찰자, 유령처럼 사람들 사이를 떠다니는 존재. 그녀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샴페인 잔을 든 채 텅 빈 시선으로 무대 위에서 연설하는 젊은 작가를 바라보았다. 강지훈, 오늘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소음 속에서도 명확하게 들려왔다. 열정과 확신에 찬 그의 모습은 모든 것이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느껴지는 서연의 삶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서연은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이 허위와 과시로 가득 찬 공간이 그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한서연 편집장님, 맞으시죠?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대 위에서 빛나던 남자 강지훈이 어느새 그녀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무대 조명 아래에서보다 더 깊고 선명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더 젊었고 그의 시선은 놀라울 정도로 집요했다. 아, 강지훈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책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형식도 내용도 대담하고 신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영광이네요. 사실 편집장님께서 오늘 와주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이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날이시잖아요. 당연히 와야죠. 작가님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연습이라도 한 듯 빈틈없이 전문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시선은 끈질겼고 그 시선은 단순한 작가와 편집장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서연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렇다면 편집장으로서의 의례적인 칭찬 말고요. 한 명의 독자로서 한서연이라는 사람은 제 책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솔직한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그녀의 직업적 가면을 벗겨내려는 듯한 정곡을 찌르는 질문.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 속에서 잊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작게 한숨을 쉰 후 솔직히 말하면 질투가 났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혼자만 침묵하는 사람처럼요. 서연의 대답에 강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시군요. 그런데 혹시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문학과 시대라는 개간지에 실렸던 카미의 이방인에 나타난 실존적 불안이라는 평론, 혹시 직접 쓰신 거 맞나요?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잠시 멈췄다. 잊고 있던 과거,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20살의 자신이 잉크를 쏟아부어 써 내려갔던 치열한 문장들. 그걸 어떻게 이 남자가 알고 있는 걸까?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갑작스러운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아주 오래전 글인데요. 심지어 필명으로 냈던 제 본명은 아무도 모를 텐데요. 유령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그 글은 제 마음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연히 헌책방에서
그 잡지를 발견했습니다. 문체가 너무 날카롭고 매력적이어서 쓴 사람이 누굴까늘 궁금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편집장님이시란 걸 알게 됐죠. 그 글을 읽고 작가님의 팬이 됐습니다. 제 소설 속 인물 중 하나는 사실 그 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서연의 마음을 뒤흔드는 폭풍과도 같았다. 누군가, 그것도 한참 어린 남자가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과거를 알아보고 기억하고 심지어 존경하고 있었다. 건조하게 말라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며 그 틈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드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클러치 안에서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액정에는 김도연 교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현실로 끌어당기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잠시만요. 서연은 황급히 뒤돌아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전화 너머로 나야. 아직 안 끝났어? 보다시피 일이 좀 있네.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이불 셔츠 다려놨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잊지 말고. 이를 악물며 알았어. 먼저 자. 끊어. 전화는 1분을 넘기지 않았다. 용건만 간단히, 감정 없이 남편에게 그녀는 더 이상 설레는 아내가 아니라 셔츠를 다려놓는 집안의 관리인일 뿐이었다. 그 짧은 통화를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서연을 더욱 의식하게 만들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연민과 이해의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암묵적인 갈등의 기류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섰을 때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한서연,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잖아. 갤러리 관장인 서연의 오랜 친구 박민주였다. 그녀는 서연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훑어보았다. 우리 서연이 오늘 아주 작정하고 나왔네. 평소랑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알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오랜만에 나온 거잖아. 그래? 글쎄, 내 눈에는 그냥 오랜만에 나온 사람 같지는 않은데. 도연 씨는 어쩌고 혼자 왔어? 그 양반. 자기 아내 이렇게 예쁘게 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할 텐데. 목소리에 날이 서며 그 사람이 내 옷차림까지 간섭하는 사람으로 보여. 그리고 나도 내 스케줄은 내가 정해. 어머, 화내기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지. 근데 저기 젊고 잘생긴 작가님이랑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어?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던데. 내가 모르는 비밀이라도 생긴 거야? 민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든 가시는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늘한 질투와 의심이 번뜩였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른 침만 삼켰다. 파티는 자정을 넘어서야 끝이 났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고 시끄럽던 행사장은 텅 비어갔다. 서연이 건물을 나섰을 때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가운 서울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려던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비가 많이 오네요. 이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드실 텐데. 강지훈이었다. 그는 검은 우산을 든 채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비를 막아주었다. 그의 어깨 한쪽은 비에 젖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금방 잡힐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시죠. 제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비 속에 편집장님을 혼자 두고 가고 싶지 않네요. 서연은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성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그의 우산 아래 작은 공간은 이상하리만치 아늑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결국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차는 근처 주차장에 있었다.
그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차 안으로 들어가려던 서연의 손등 위로 그의 손끝이 스쳤다. 아주 짧고 우연한 접촉. 하지만 그 순간 마치 강한 전류가 흐른 것처럼 짜릿한 감각이 서연의 온몸을 관통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맺힌 그녀의 피부 위로 그의 마르고 단단한 손끝에 온기가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채웠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진 온기는 위험한 신호였고 거부할 수 없는 초대장과도 같았다. 쾅! 하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도시의 소음과 빗소리를 차단했다. 두 사람은 좁은 차 안, 숨막히는 침묵의 거품 속에 갇히고 말았다. 서연은 창밖으로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자, 방금 전 손끝이 스쳤던 그 자리에 남은 미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미열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얼어붙었던 감정을 녹이고 있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다. 와이퍼가 빗줄기를 밀어내는 단조로운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비에 젖어 흐릿한 빛의 강처럼 번져나갔다. 서연은 창밖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바로 옆 운전대를 잡고 있는 강지훈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의 손, 그의 옆모습, 그가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서연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이 아니었다. 차는 강변북로를 따라 흐르듯 미끄러지더니 이내 불이 꺼진 한강변의 한적한 카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시동을 끄며 잠깐 괜찮으시겠습니까? 여긴 왜? 그냥 이대로 편집장님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면 오늘 밤에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의 한서연이라는 사람이 다시 셔츠를 다리는 아내로 돌아가 버릴 것 같아서 그게 싫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직업적 가면과 아내라는 껍데기 너머 그녀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서연은 대답 대신 마른 입술만 적셨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강 작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작가님은 제 나이가 어리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모든 걸 가졌으니 이런 위험한 감정 따위는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늘 파티 사실 편집장님을 보고 싶어서 열었습니다. 책은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20년 전 당신의 글을 읽은 그날부터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흔들리고 있는 당신이요. 고백. 너무나도 대담하고 솔직한 그의 고백에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강지훈이 서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젖은 머리카락과 깊은 눈동자를 비췄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 안에 모든 질문과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다가와 그녀의 입술을 덮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봉인의 해제였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격렬한 파도였다. 빗속의 키스는 뜨겁고 절박했다. 죄책감과 망설임,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그 안에서 녹아내렸다. 잊고 있던 열정이,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을 때 서연은 저도 모르게 그의 셔츠 자락을 움켜쥐었다. 차창의 빗소리는 멀어졌고 어느새 익숙하지만 낯선 아파트의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과정은 기억나지 않았다. 마치 긴 꿈을 꾼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남편의 부재가 남긴 텅 빈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그 텅 빈 공간을
두 사람은 서로의 순결과 체온으로 채워나갔다. 밤새도록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그것은 육체의 결합을 넘어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확인하고 보듬는 의식과도 같았다. 서연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맡겼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희미하게 남은 그의 채취와 흐트러진 시트만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텅 빈 천장을 응시했다. 무거운 죄책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나는 선을 넘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죄책감의 무게 아래에서 기묘한 해방감이 피어올랐다. 몸이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투명한 갑옷을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혼잣말처럼 이게 나였구나. 욕실, 거울 앞에 선 서연은 낯선 여자를 마주했다. 그녀의 뺨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생기 없이 꺼져 있던 눈동자는 위험한 빛으로 반짝였다. 지난밤의 흔적이 목덜미와 어깨에 붉은 꽃처럼 피어 있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이 이토록 생생한 감각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고 파멸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죽어있던 그녀의 삶에 찾아온 강렬한 부활의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몸을 맡겼다.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 하지만 동시에 간밤의 감각을 더 오래 기억하려는 듯 그녀의 손길은 혼란스러웠다. 서연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다. 흐트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남편의 서재, 그의 옷장,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간밤의 일탈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남편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늘 입는 무채색의 셔츠들, 각 잡힌 바지들, 변함없는 그의 일상처럼 단조로운 옷들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겨울 코트를 정리하다가 드레스룸 가장 안쪽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잠가두는 그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낡은 만년필, 오래된 시계, 빛바랜 사진 몇 장. 그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놓인 작은 벨벳 상자. 호기심이 이성을 눌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것이 아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롱한 진주가 밝힌 동백꽃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지? 섬세하고 우아한 디자인, 값비싸 보이는 자태. 그것은 명백히 여자의 물건이었다. 남편이 동료의 은퇴 선물이라고 얼버무리기에는 너무나도 사적이고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서연의 머리 셔속이 하얗게 비었다. 간밤에 그녀를 짓누르던 죄책감은 순식간에 다른 감정으로 변질되었다. 차가운 배신감,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 의문의 브로치. 그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남편의 비밀을 암시하는 불길한 증거였다. 서연은 벨벳 상자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저지른 하룻밤의 배신과 어쩌면 오랫동안 계속되었을지 모를 남편의 배신. 무엇이 더 무거운 죄일까? 차가운 진주 브로치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그녀의 죄책감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 저울은 걷잡을 수 없이 기울기 시작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다. 와이퍼가 빗줄기를 밀어내는 단조로운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비에 젖어 흐릿한 빛의 강처럼 번져나갔다. 서연은 창밖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바로 옆 운전대를 잡고 있는 강지훈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의 손, 그의 옆모습, 그가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서연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이 아니었다. 차는 강변북로를 따라 흐르듯 미끄러지더니 이내 불이 꺼진 한강변의 한적한 카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시동을 끄며 잠깐. 괜찮으시겠습니까? 여긴 그냥
이대로 편집장님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면 오늘 밤에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의 한서연이라는 사람이 다시 셔츠를 다리는 아내로 돌아가 버릴 것 같아서 그게 싫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직업적 가면과 아내라는 껍데기 너머 그녀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강 작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파티 사실 편집장님을 보고 싶어서 열었습니다. 책은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20년 전 당신의 글을 읽은 그날부터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흔들리고 있는 당신이요. 고백. 너무나도 대담하고 솔직한 그의 고백에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강지훈이 서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젖은 머리카락과 깊은 눈동자를 비추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 안에 모든 질문과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다가와 그녀의 입술을 덮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봉인의 해제였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격렬한 파도였다. 빗속의 키스는 뜨겁고 절박했다. 죄책감과 망설임,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그 안에서 녹아내렸다. 잊고 있던 열정이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했다. 차창의 빗소리는 멀어졌고 어느새 익숙하지만 낯선 아파트의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과정은 기억나지 않았다. 마치 긴 꿈을 꾼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밤새도록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그것은 육체의 결합을 넘어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확인하고 보듬는 의식과도 같았다. 서연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맡겼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희미하게 남은 그의 채취와 흐트러진 시트만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텅 빈 천장을 응시했다. 무거운 죄책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나는 선을 넘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죄책감의 무게 아래에서 기묘한 해방감이 피어올랐다. 몸이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투명한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다. 혼잣말처럼 이게 나였구나. 욕실 거울 앞에 선 서연은 낯선 여자를 마주했다. 그녀의 뺨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생기 없이 꺼져 있던 눈동자는 위험한 빛으로 반짝였다. 지난밤의 흔적이 목덜미와 어깨에 붉은 꽃처럼 피어 있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이 이토록 생생한 감각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고 파멸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죽어있던 그녀의 삶에 찾아온 강렬한 부활의 신호탄이기도 했다. 서연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다. 흐트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남편의 서재, 그의 옷장,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간밤의 일탈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겨울 코트를 정리하다가 드레스룸 가장 안쪽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잠가두는 그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낡은 만년필, 오래된 시계, 그리고 그 아래에 놓인 작은 벨벳 상자. 호기심이 이성을 눌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것이 아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롱한 진주가 밝힌 동백꽃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섬세하고 우아한 디자인, 값비싸 보이는 자태. 그것은
명백히 여자의 물건이었다. 남편이 동료의 은퇴 선물이라고 얼버무리기에는 너무나도 사적이고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간밤에 그녀를 짓누르던 죄책감은 순식간에 다른 감정으로 변질되었다. 차가운 배신감,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 의문의 불호치. 그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남편의 비밀을 암시하는 불길한 증거였다. 서연은 벨벳 상자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저지른 하룻밤의 배신과 어쩌면 오랫동안 계속되었을지 모를 남편의 배신. 무엇이 더 무거운 죄일까? 차가운 진주 브로치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그녀의 죄책감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모두가 그녀를 속이고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민주가 보낸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뇌리에 밝힌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은 이제 강지훈,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번호를 눌렀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을지로의 한적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와인바였다. 희미한 조명 아래 서연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남편의 서랍에서 발견된 의문의 브로치, 그리고 친구 민주의 잔인한 배신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완벽한 남편, 다정한 친구, 전부 다 내 착각이었던 거야. 난 그냥 껍데기만 남은 무대 위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었던 거야.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굴 믿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쌌다. 그의 눈빛은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결단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럼 됐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 남자도 그 친구라는 사람도 더 이상 서연 씨를 괴롭게 만들 수 없어요.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끝이라니, 뭐가 끝나. 모든 게 이제 시작인데 나는. 우리 떠나요. 네? 서울이 아니면 어디든 괜찮아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글을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내가 도울게요. 서연 씨는 그냥 다시 20살의 그때처럼 쓰고 싶은 글을 마음껏 쓰기만 하면 돼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그의 제안은 충동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단단하고 현실적인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도망,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 서연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선택지였지만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왔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김도연 교수였다. 짜증스럽게 또 왜?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으려던 순간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받아요. 그리고 끝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해야죠. 서연은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그것이 아니었다. 전화 너머로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 서연아, 당신 어디야? 제발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와줘. 나 어떡하지? 무슨 일이야?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제발 그냥 빨리 와줘. 부탁이야.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절망과 공포, 서연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휘몰아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도착한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평소의 정갈한 모습이 아니었다. 거실은 온통 서류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남편 김도현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늘 꼿꼿하던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한때 존경스러웠던 완벽한 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붕괴된 잔해만이 남아 있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무슨 일이야?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텅 빈 눈동자는 서연을 향하지 못하고 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목이 맨 목소리로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서연아. 뭐가 끝났다는 거야? 알아듣게 말을 해.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의 입에서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배신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참혹하고 비참한 진실 폭로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주식, 선물 투자. 내가 미쳤었나 봐. 만회해 보려고 무리하게 빚을 냈는데 전부 날렸어. 남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무리한 투자를 해왔고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다.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재정적 위기, 그것이 그의 비밀이었다. 그럼 그 브로치는? 그 여자 브로치는 뭔데? 고개를 숙이며 그것도 빚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급하게 돈을 빌린 사채업자가 여자였어. 담보로 뭐라도 잡아야겠다면서 내 시계랑 당신 결혼 반지까지 요구하더군. 차마 그건 줄 수 없어서 대신 어머니 유품이었던 그 브로치를 맡겼던 거야. 며칠 전에 겨우 이자만 갚고 간신히 찾아온 거고 당신한테 들킬까봐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이 그토록 증오하고 경멸했던 남편의 외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숨겼던 것은 다른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의 처참하게 무너진 자존심이었다. 그는 완벽한 남편, 유능한 교수라는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던 것이다. 그 순간 서연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자기 합리화의 기둥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의 죄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배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방 안에는 도현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자신의 인생이 만들어낸 이 끔찍한 폐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선택이, 그녀의 오해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그때였다. 그녀의 클러치 안에서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부드럽지만 집요한 부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액정의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화면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잔혹한 선택의 순간, 눈앞에는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망가진 남편의 현실이 있었다. 그리고 손안에는 자신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이 빛나고 있었다. 책임과 사랑, 과거와 미래, 그녀는 어떤 세상을 구하고 어떤 세상을 파괴해야 하는가. 서연은 흐느끼는 남편을 한 번, 그리고 빛나는 핸드폰 화면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화면 위로 움직였다. 이것이 이야기의 절정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것일. 남편의 흐느낌과 핸드폰의 집요한 진동 소리가 서연의 머릿속에서 위태로운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를 맴돌았지만 차마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했다. 선택은 파멸이었다. 어떤 선택이든 그녀 삶의 일부를 영원히 제로 만들어버려야 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린 남편을 보았다. 수십 년의 세월, 익숙한 공기, 그리고 이제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책임감.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았다. 새로운 삶, 뜨거운 열정,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을 향한 약속.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핸드폰의 붉은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전원 버튼을 길게, 화면이 암흑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눌렀다. 몇 달 후, 계절이 바뀌고 서울의 번잡함 대신 제주의 나른한 파도 소리가 그들을 감쌌다. 애월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 창가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 서연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글을 쓰고 있었다. 2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오롯이 그녀 자신만의 이야기였다. 그때 따뜻한 찻잔 2개를 든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요. 잠시 쉬었다 해요. 바다색이 정말 예쁜데 당신은 노트북만 보고 있네.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괜찮아. 그냥 쓰고 싶어서 멈출 수가 없네. 예전에는 써야 한다는 의무감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문장들이 내 안에서 살아나오는 것 같아.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요. 그때 서울에서 내 손을 잡은 거 후회한 적 있어요? 지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타자를 멈췄다. 그녀는 창밖, 부서지는 파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지막이 후회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만 남는 거겠지. 나는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선택은 명확해 보였다. 그녀는 책임을 등지고 사랑을 택했다. 위태롭지만 찬란한 새로운 삶이었다. 며칠 뒤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강지훈. 그의 새 소설책이었다. 서연은 책을 펼쳤고 첫 장에 적힌 헌사를 발견했다. 나의 뮤즈, 나의 구원, 한서연에게.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소포 안에는 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낯익은 필체의 편지 한 통이 함께였다. 김도현, 그녀의 전남편이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다. 편지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문장들만이 적혀 있었다. 도연의 목소리로 편지를 읽듯 서연아, 잘 지내니? 네가 떠난 뒤 많은 생각을 했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 나의 자존심이, 나의 침묵이 너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빚은 천천히 갚아나가고 있어. 아직 멀었지만 희망이 보여.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겠지. 그러니 나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마.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부디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 진심으로 너의 행복을 빌게. 편지를 다 읽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제주 바다가 햇살을 받아 부서지고 있었다. 그의 용서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베었다. 차라리 원망과 분노였다면 견디기 쉬웠을까. 그의 성숙한 용서는 그녀의 선택을 더 이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것은 후회도 안도도 아닌 그 모든 감정이 지나간 뒤에 텅 빈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열정이라는 이름의 구원을 택했지만 그 선택의 대가로 남겨진 책임의 무게를 영원히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터였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를 구원하고 어떤 선택은 우리를 파멸시키죠. 하지만 대부분의 선택은 구원과 파멸의 얼굴을 동시에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서연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기적인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용감한 자기 구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두 가지는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이 연주하는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가슴 시린 불완전한 교향곡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교향곡은 지금 어떤 선율을 연주하고 있습니까?